서울의 겨울은 언제나처럼 혹독했다. 김도연은 사무실 창문을 통해 회색빛 도시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45년의 세월이 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 똑같은 넥타이를 매고 똑같은 지하철을 타고 똑같은 회사에 출근하는 삶. 그는 이런 반복되는 일상이 자신을 서서히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느꼈다. 김 부장님, 오늘 저녁에 거래처와 회식 있습니다. 비서의 목소리에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멀리 떠나 있었다. 15번째 맞이하는 회사 생활의 겨울,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삶에서 의미를 찾을 수 없었다. 그날 밤 소주 몇 병을 비운 후 도연은 달빛이 어렴풋이 비치는 한강변을 혼자 걸었다. 차가운 강바람이 그의 얼굴을 때렸지만 그는 그 찬 기운이 오히려 위로가 되는 듯했다. 멀리서 들려오는 도시의 소음과 눈부신 빌딩의 불빛들이 그를 감싸고 있었지만 도연은 그 어느 때보다도 외로움을 느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일까? 그는 강물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해 승진을 거듭하며 살아온 그의 삶은 누가 봐도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어릴 적 도연은 세계를 여행하는 탐험가가 되고 싶었다. 텔레비전에서 본 먼 나라의 풍경과 사람들은 그의 어린 가슴을 설레게 했다. 하지만 현실은 그를 안전하고 틀에 박힌 길로 인도했다. 좋은 대학, 안정적인 직장, 그리고 사회적 지위. 그는 자신이 기대되었던 모든 것을 이루었지만 진정한 자신을 잃어버린 느낌이었다. 한강의 차가운 물결을 보며 도연은 문득 지난 밤 우연히 본 다큐멘터리가 떠올랐다. 아프리카의 작은 마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였다. 물질적으로는 부족했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행복과 평화로움이 그를 사로잡았다. 그들은 비록 단순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 안에서 진정한 의미와 기쁨을 찾아낸 것 같았다. 지금이라도 도연은 자신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선택을 해야 할 시간이 왔음을 느꼈다. 더 이상 사회의 기대와 관습에 따라 살지 않고 자신의 진정한 열망을 따르기로 마음먹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동료들과 상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회사에서 가장 유능하고 성실한 직원 중 하나였던 그가 갑자기 그만두겠다는 결정은 모두에게 충격이었다. 도연 씨, 정말 이대로 떠나시는 건가요? 20년 동안 함께 일해온 동료 김 과장이 물었다. 도연은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이제는 저를 위한 시간이 필요해요. 항상 고마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오랫동안 간직해온 꿈을 실현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아프리카행 비행기 표를 예약하고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았다. 그의 목적지는 동부 아프리카의 한 작은 나라였다. 그곳에서 그는 자원봉사자로 일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다. 가족들은 그의 결정에 반대했다. 특히 그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렸다. 이 나이에 무슨 미친 짓이니? 내가 얼마나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내 자리를 갖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데. 하지만 도연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어머니, 저는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 살았어요. 이제는 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출발 전날 밤, 도연은 자신의 아파트를 둘러보며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았다. 벽에 걸린 상장들, 책장에 가지런히 정리된 경영서적들, 그리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된 공간. 이것이 과연 그가 원했던 삶이었을까? 그는 이제 모든 것을 뒤로하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비행기가 아프리카 대륙 위를 날아갈 때 도연의 마음은 두려움과 기대로 가득 찼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광활한 사바나와 붉은 대지는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계와는 너무나도 달랐다. 그것은 마치 다른 행성에 도착한 것 같은 느낌이었다. 비행기가 착륙하자마자 그를 맞이한 것은 뜨거운 공기와 낯선 냄새였다. 공항은 작고 허름했지만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미소는 따뜻했다. 도연은 현지 NGO 관계자를 만나 자신이 일하게 될 마을로 향했다.
김씨, 우리 마을은 수도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어요. 도시의 편의시설에 익숙하신 분께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NGO 직원인 마틴이 말했다. 도연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괜찮습니다. 저는 변화를 원했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자신감은 오래가지 못했다. 험한 비포장도로를 달리는 지프차 안에서 도연은 자신이 얼마나 무모한 도전을 시작했는지 실감하기 시작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황량하고 가혹했다. 가끔씩 지나치는 마을들은 초라했고 길가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그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지금 후회하시나요? 마틴이 물었다. 도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정말 후회하고 있는 걸까?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아니요, 후회는 없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너무 새롭고 낯설 뿐이에요. 6시간의 여정 끝에 그들은 마침내 도연이 머물게 될 마을에 도착했다. 은카브라는 이름의 이 마을은 작은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었다. 흙으로 지어진 집들과 초가지붕이 모여있는 모습은 그가 다큐멘터리에서 본 것과 비슷했지만 직접 눈으로 보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경험이었다. 마을 사람들이 그들의 도착을 알아채고 모여들었다. 아이들은 호기심에 가득 찬 눈으로 도연을 바라보았고 어른들은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다. 그들의 언어는 도연이 전혀 이해할 수 없었지만 환영의 의미는 분명했다. 여러분, 이분은 한국에서 오신 김도연 씨입니다. 앞으로 우리 마을에서 학교 건설을 돕고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실 거예요. 마틴이 마을 사람들에게 소개했다. 도연은 어색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가 몇 달 동안 준비해온 간단한 인사말을 말하려 했지만 긴장한 나머지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사라져버렸다. 대신 그는 손을 들어 인사하며 미소를 지었다. 마을 중앙에 자리 잡은 작은 오두막이 그의 새로운 집이었다. 내부는 생각보다 깨끗했지만 그가 살던 서울의 아파트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소박했다. 한 개의 방, 작은 부엌, 그리고 밖에 있는 공동 화장실이 전부였다. 전기는 태양열 판넬로 제한적으로 공급되었고 물은 마을 중앙의 우물에서 길어와야 했다. 괜찮으시겠어요? 마틴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도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아프리카의 석양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다. 붉은 태양이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며 하늘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는 마침내 대답했다. 그것은 단순한 대답이 아니라 새로운 삶에 대한 그의 결심이었다. 첫날 밤, 도연은 오두막 앞에 놓인 작은 의자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다. 서울에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무수한 별들이 그의 머리 위에서 반짝이고 있었다. 그 순간 그는 어쩌면 자신이 옳은 선택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현실은 곧 그를 시험하기 시작했다. 첫 주는 끊임없는 도전의 연속이었다. 덥고 습한 기후, 익숙지 않은 음식, 그리고 무엇보다 언어 장벽은 그를 지치게 했다. 마을 사람들은 친절했지만 그들과 제대로 소통할 수 없다는 것은 큰 좌절감을 안겨주었다. 물을 길어 나르고 불을 피워 요리하는 등의 일상적인 작업조차 그에게는 어려운 도전이었다. 밤에는 모기와 다양한 벌레들이 그를 괴롭혔고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그의 피부를 지치게 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삶일까? 도연은 자주 자신에게 물었다. 때때로 그는 서울의 편안한 아파트와 에어컨, 그리고 따뜻한 샤워를 그리워했다. 그러나 매일 아침 그는 자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졌다. 오늘 서울로 돌아갈 수 있다면 돌아갈 것인가? 그리고 매번 그의 대답은 아니오였다. 은카부 마을에서의 첫 번째 달이 지나갈 무렵 도연은 조금씩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시작했다. 그의 피부는 아프리카의 태양에 그을려 더 어두워졌고 그의 몸은 힘든 육체 노동에 익숙해지고 있었다. 무엇보다 그는 마을 사람들과 조금씩 소통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매일 아침 그는 마을 학교 건설 현장에서 일했다.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섞고 때로는 단순한 목공일을 돕는 것이 그의 임무였다. 오후에는 마을 아이들에게 기초 영어를 가르쳤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지만 아이들의 순수한 호기심과 배움에 대한 열정은 그를 감동시켰다. 어느 날 오후 도연이 수업을 마치고 오두막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 여성이 그를 향해 걸어오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다른 마을 사람들과 달리 현대적인 옷을 입고 있었고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가 인상적이었다. 안녕하세요, 김 씨, 저는 타라입니다. 그녀가 유창한 영어로 말했다. 도연은 그녀가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안녕하세요. 영어를 하시네요. 타라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수도에 있는 대학에서 공부했어요. 영어뿐만 아니라 불어도 할 수 있답니다. 마을 사람들이 선생님에 대해 많이 이야기해서 만나보고 싶었어요. 그녀의 유창한 영어와 자신감 있는 태도는 도연을 놀라게 했다. 타라는 은카부 마을 출신이었지만 장학금을 받아 수도에서 교육을 받은 후 고향으로 돌아온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다. 그녀는 마을과 외부 세계를 연결하는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고 있었다. 혹시 시간 있으시면 마을을 안내해 드릴까요? 아직 많은 것을 보지 못하셨을 것 같아요. 타라가 제안했다. 도연은 기꺼이 동의했다. 타라와 함께 그는 마을의 구석구석을 둘러보았다. 그녀는 마을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도연은 처음으로 마을에 대해 진정으로 이해하기 시작했다. 우리 부족은 수백 년 동안 이 땅에 살아왔어요. 우리에게 땅은 단순한 소유물이 아니라 정신적인 연결의 장소예요. 타라가 설명했다. 도연은 그녀의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서울에서는 땅이란 단지 부동산 가치로만 평가되었다. 하지만 여기서는 땅이 삶과 영혼의 일부였다. 그날 이후로 도연과 타라는 자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그의 한국어 몇 마디를 배우려 노력했고 그는 그녀에게서 현지 언어를 조금씩 배웠다. 그들은 서로의 문화에 대해 질문하고 배우며 우정을 쌓아갔다. 한국에서의 삶은 어땠나요? 어느 날 저녁 마을 중앙의 모닥불 앞에 앉아 타라가 물었다. 도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편리했어요. 모든 것이 빠르고 효율적이었죠. 하지만요. 그곳에서는 항상 무언가를 쫓고 있었어요. 더 높은 직위, 더 많은 돈, 더 큰 집. 그런데 그것들을 얻어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늘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꼈죠. 타라는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서는 어떤가요? 행복하신가요? 도연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모닥불 주위로 마을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있었다. 아이들은 불빛 아래에서 뛰어놀고 노인들은 조용히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하지만 따뜻한 공동체의 모습이었다. 아직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기 있으면 마음이 평화로워요. 그게 어쩌면 행복의 시작일지도 모르겠네요. 타라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을 가볍게 잡았다. 당신이 여기 온 것은 우연이 아닐 거예요. 김씨,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 순간 도연은 타라의 눈빛에서 무언가 특별한 것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친절함이나 호기심을 넘어선 더 깊은 감정이었다. 그는 갑자기 가슴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다음 날 도연은 마을 외곽에서 농사일을 돕고 있었다. 땀을 흘리며 일하던 그는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김 씨, 물 좀 드세요. 그는 고개를 들어 자신을 향해 걸어오는 여성을 보았다. 그녀는 타라가 아니었다. 키가 크고 날씬한 체격에 강인한 인상을 가진 여성이었다. 그녀는 물병을 들고 다가왔다. 저는 아샤라고 해요. 이 밭의 주인이에요. 그녀가 말했다. 도연은 고마움의 표시로 고개를 숙이며 물병을 받았다. 아샤는 영어를 잘하지는 못했지만 간단한 대화는 가능했다. 그녀는 자신의 땅을 가꾸는 방법과 농작물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다. 우리 조상들이 수백 년 동안 이 방법으로 농사를 지어왔어요. 땅을 존중하면 땅도 우리를 존중해요. 도연은 그녀의 지혜와 땅에 대한 사랑에 감동받았다. 서울에서 그는 농업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식품은 항상 깨끗하게 포장되어 마트 선반에 놓여 있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여기서 그는 음식이 어디서 오는지, 그것을 생산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 직접 배우고 있었다. 그날부터 도연은 자주 아사의 밭에서 일을 도왔다. 그녀는 인내심을 가지고 그에게 농사일을 가르쳤고 그는 열심히 배웠다. 함께 일하는 동안 그들은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다. 한국에도 이런 밭이 있나요? 아샤가 어느 날 물었다. 도연은 웃으며 대답했다. 네, 물론이죠. 하지만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거의 농사를 짓지 않아요. 제가 사는 서울은 높은 빌딩으로 가득 찬 큰 도시예요. 빌딩이요? 얼마나 높은데요? 아사의 눈이 호기심으로 빛났다. 도연은 손을 높이 들어 보여주려 했지만 곧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상상해보세요. 나무 20그루를 쌓아 올린 것보다 더 높아요. 아사는 놀라움에 입을 벌렸다. 정말요? 그런 곳에 살면 어떤 기분인가요? 때로는 외로워요. 수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지만 정작 아무도 모르는 기분이죠. 아사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여기서는 그런 일이 없어요. 우리는 모두 서로를 알고 서로를 돕죠. 당신도 이제 우리 가족의 일부예요, 김 씨. 그녀의 말에 도연은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서울에서 그는 수많은 동료와 지인들이 있었지만 진정한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드물었다. 그의 부모님은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그는 결혼하지 않았다. 그는 늘 홀로였다. 하지만 이곳 은카부 마을에서 그는 처음으로 소속감을 느꼈다. 사람들은 그를 이방인이 아닌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였다. 타라와 아샤뿐만 아니라 다른 마을 사람들도 그에게 따뜻하게 대했다. 특히 마리와 조이, 두 여성은 그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마리는 마을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로 도연이 열병에 걸렸을 때 그를 정성껏 돌봐주었다. 조이는 마을에서 가장 맛있는 요리를 하기로 유명한 여성이었다. 그녀는 자주 도연의 오두막을 찾아와 음식을 나눠주며 그에게 요리하는 법을 가르쳤다. 이렇게 4명의 여성들과의 만남은 도연의 마을 생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그들 각각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그의 삶에 들어왔고 그는 그들에게서 아프리카의 다양한 모습을 배웠다. 은카부 마을에서의 시간이 흐를수록 도연은 이곳의 문화와 전통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것은 부족의 결혼 관습이었다. 어느 날 저녁, 타라가 그에게 마을의 전통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우리 부족에서는 오래전부터 한 남자가 여러 명의 여성과 결혼하는 전통이 있어요. 이것은 단순한 욕망의 문제가 아니라 부족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방법이었죠. 도연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다처제라고요. 타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부를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저 삶의 방식일 뿐이에요. 한 남자가 여러 여성과 가정을 이루면 더 많은 아이들을 낳고 기를 수 있고 함께 농사를 지으며 더 큰 공동체를 만들 수 있어요. 각 여성은 가정 안에서 자신만의 역할과 책임을 가지고 있고 서로 돕고 지지하며 살아가죠. 도연은 그런 관습이 현대 한국 사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판단하기보다는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모든 여성들이 그런 결혼을 원하나요? 타라는 미소를 지었다. 물론 아니죠. 모든 문화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듯이 우리 마을에도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많은 여성들이 이런 형태의 가족을 선호해요.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집안일을 한 것보다 다른 여성들과 함께 책임을 나누는 것이 더 쉬울 수 있거든요. 그녀의 설명은 도연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다. 그는 서울에서 자신의 여자 동료들이 직장과 가정 사이에서 얼마나 고군분투하는지 보아왔다.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더 많았다면 어땠을까? 며칠 후 도연은 마을 장로들과의 모임에 초대받았다. 그곳에서 그는 더 깊은 문화적 이해를 얻게 되었다. 우리 부족에서 결혼은 단순한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니라 가족과 가족, 공동체와 공동체의 연결이에요. 마을의 원로 중 한 명인 무토라가 설명했다.
한 남자가 여러 아내를 두는 것은 더 강한 유대를 만들고 부족 전체를 풍요롭게 하는 방법이죠. 도연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점점 이 문화를 이해하기 시작했고 놀랍게도 그것이 더 이상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타라가 그를 마을 외곽의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김씨, 당신에게 말해야 할 것이 있어요. 도연은 그녀의 표정에 긴장했다. 무슨 일인가요? 타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그리고 아사, 마리, 조이, 우리는 당신을 정말 좋아해요. 사실 우리는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요. 도연은 자신이 제대로 들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뭐라고요? 당신들 모두가? 타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우리는 당신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요. 당신은 우리 마을에 많은 것을 해주었고 우리 문화를 존중해요. 우리 네 사람은 이미 이야기를 나누었고 당신이 우리의 남편이 되어 주기를 바라요. 도연은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타라와 가까워지고 있다고 느꼈고 아샤, 마리, 조이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 모두와 결혼한다는 생각은 너무나 압도적이었다. 시간이 필요해요. 그는 마침내 말했다. 타라는 이해한다는 듯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에요. 이것은 큰 결정이니까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요. 그날 밤, 도연은 자신의 오두막에서 밤새 생각에 잠겼다. 그는 자신이 왜 한국을 떠났는지 생각했다. 의미 없는 삶에서 탈출하고 진정한 자신을 찾기 위해서 안 왔던가? 그런데 지금 그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 한국에서라면 이런 제안은 상상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 은카부 마을에서는 이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가 내 여성과 결혼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관계를 넘어 전체 공동체와의 연결을 의미했다.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도연은 자신에게 물었다. 그는 서울로 돌아가 다시 회사 생활을 할 수도 있었다. 어쩌면 그곳에서 평범한 결혼을 하고 평범한 가정을 이룰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그가 원하는 삶일까?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도연은 마음을 정했다. 그는 타라를 찾아가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많이 생각해봤어요. 이것은 내가 한국에서 상상할 수 없었던 삶이에요. 하지만 나는 이미 그곳의 삶을 떠나왔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타라는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다. 나는 당신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해요. 타라, 당신과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가정을 이루는 것, 그것이 정말 가능할까요? 물론이에요. 타라가 말했다. 우리는 당신을 사랑해요. 김씨, 우리는 함께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어요. 도연은 깊은 숨을 내쉬고 결정을 내렸다. 좋아요. 나는 당신들과 결혼하고 싶어요. 타라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다. 그녀는 서둘러 다른 세 여성에게 소식을 전했고 그들 모두 기뻐했다. 마을 전체가 이 소식으로 들썩였고 장로들은 곧 결혼식 준비를 시작했다. 도연은 자신이 상상할 수 없었던 길로 들어서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두렵지만 동시에 흥미로운 모험이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삶이 진정으로 자신의 것이라고 느꼈다. 은카부 마을의 중앙 광장은 화려하게 장식되었다. 다채로운 천과 꽃으로 꾸며진 임시 제단이 세워졌고 마을 사람들은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모였다. 도연의 결혼식은 마을 전체의 축제가 되었다. 도연은 마을 전통에 따라 특별히 만들어진 의상을 입었다. 그것은 화려한 색상의 천으로 만들어진 긴 로브였고 그의 머리에는 특별한 모자가 씌워졌다. 그는 긴장했지만 동시에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타라, 아샤, 마리, 조이는 각각 다른 색상의 전통 의상을 입고 나타났다. 그들은 모두 아름다웠고 행복해 보였다. 특히 타라의 미소는 그 어느 때보다 빛났다. 의식은 마을의 오랜 전통에 따라 진행되었다.
장로들이 축복의 말을 전하고 도연과 내 여성은 서로에게 영원한 사랑과 충성을 맹세했다. 의식이 끝난 후 음악과 춤, 그리고 풍성한 음식이 있는 축하 파티가 이어졌다. 이제 당신은 우리 부족의 완전한 일원이에요. 김씨, 마을 장로 중 한 명이 그에게 말했다. 도연은 깊이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정말로 이 공동체의 일부가 되었다고 느꼈다. 결혼 후 도연과 그의 내 아내는 마을 외곽에 새로운 집을 지었다. 그것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지어진 큰 집으로 중앙 공간을 중심으로 여러 개의 작은 방이 있는 구조였다. 각 아내는 자신만의 공간을 가졌고 도연은 그들 사이에서 시간을 나누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어색했다. 5사람이 함께 사는 것은 생각보다 복잡했고 서로 다른 성격과 습관이 충돌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웠다. 타라는 지적이고 리더십이 강한 성격으로 자연스럽게 가정의 중심 역할을 맡았다. 그녀는 도연이 현지 언어와 문화를 배우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고 그를 항상 지지했다. 아샤는 부지런하고 실용적인 성격으로 농사일과 집안일을 책임졌다. 그녀는 도연에게 땅을 경작하는 법과 자연과 조화롭게 사는 방법을 가르쳤다. 마리는 온화하고 돌봄이 많은 성격으로 건강과 웰빙을 담당했다. 그녀의 의학 지식은 가족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되었고 특히 도연이 현지 질병에 적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조이는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성격으로 음식과 가정의 아름다움을 책임졌다. 그녀는 도연에게 현지 요리를 가르쳤고 그들의 집을 아름답게 꾸미는 데 재능을 발휘했다. 이렇게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가지고 그들은 서서히 하나의 가족으로 융합되었다. 도연은 자신이 4명의 아내를 두고 있다는 사실보다 5명이 하나의 팀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더 의미를 두었다. 결혼 후 몇 개월이 지나자 기쁜 소식이 찾아왔다. 타라가 임신한 것이다. 이 소식은 가족 모두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었고 특히 도연은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느꼈다. 우리 아이는 행운아가 될 거예요. 타라가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4명의 어머니와 1명의 아버지가 있으니까요. 도연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우리 모두가 이 아이를 사랑하고 보살필 거예요. 얼마 후 아샤도 임신 소식을 전했다. 그리고 그 이듬해에는 마리와 조이도 각각 아이를 가졌다. 도연의 가족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도연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졌다. 그는 자신이 한국에서 결코 경험하지 못했을 깊은 가족의 유대감을 느꼈다. 아이들은 서로를 형제자매로 여기며 함께 자라났고 4명의 어머니들은 모든 아이를 자신의 아이처럼 사랑했다. 우리 아이들은 정말 행운아들이에요. 도연이 어느 날 저녁 모닥불 주위에 모인 가족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들은 이렇게 많은 사랑 속에서 자라고 있으니까요. 타라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도 행운아예요. 김씨,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으니까요. 도연은 그 말에 깊이 공감했다. 그는 정말로 행운아였다. 서울에서의 외로운 삶과 비교하면 지금의 그는 너무나 풍요롭고 충만한 삶을 살고 있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항상 순탄한 것은 아니었다. 대가족을 이루고 사는 것은 많은 도전을 수반했다. 특히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오해와 갈등은 피할 수 없었다. 어느 날 도연은 아이들의 교육 문제로 타라와 의견 충돌을 겪었다. 그는 아이들이 수도에 있는 학교에 보내져 현대적인 교육을 받기를 원했지만 타라는 전통적인 부족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이들은 우리 문화와 전통을 먼저 배워야 해요. 타라가 주장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살아갈 사람들이에요. 도연은 자신의 한국적 가치관이 나타난 것을 깨달았다. 한국에서 교육은 성공의 가장 중요한 열쇠로 여겨졌다. 그는 자신의 아이들도 그런 기회를 갖기를 원했다. 나도 우리 문화와 전통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세계는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그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해요. 이 논쟁은 며칠 동안 계속되었고 결국 그들은 타협점을 찾았다.
아이들은 마을에서 전통 교육을 받되 정기적으로 수도를 방문해 현대적인 지식도 배우기로 했다. 이것은 도연과 타라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해결책이었다. 또 다른 도전은 도연 자신의 정체성과 관련된 것이었다. 그는 때때로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 속하는지에 대한 혼란을 느꼈다. 그는 이제 은카부 마을의 일원이었지만 동시에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도 가지고 있었다. 가끔은 내가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는 어느 밤 타라에게 고백했다. 타라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당신은 두 세계에 모두 속해 있어요. 김씨, 그것은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에요. 당신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가져다주고 우리도 당신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녀의 말은 도연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그는 점차 자신의 이중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신만의 독특한 강점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도연의 가족은 마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의 농사기술과 현대적 지식은 마을 전체에 도움이 되었고 그의 아내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다. 특히 도연이 한국에서 배운 농업기술을 현지 상황에 맞게 응용한 것은 큰 성과를 거두었다. 그는 물보존 방법과 효율적인 경작 기술을 도입해 농작물 수확량을 크게 늘렸다. 김 씨가 우리 마을에 온 것은 신의 선물이에요. 마을 장로 중 한 명이 말했다. 그는 우리에게 새로운 지식을 가져다 주었고 우리 삶을 풍요롭게 했어요. 도연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내심 큰 보람을 느꼈다. 그는 서울에서 단순한 회사원으로 살 때보다 지금 훨씬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도연은 그들에게 한국 문화와 언어도 가르쳤다. 저녁 시간이면 그는 아이들을 모아 한국 동화를 들려주고 간단한 한국말을 가르쳤다. 아이들은 호기심 많은 눈으로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었고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을 즐겼다. 아빠 나라는 정말 신기해요. 도연의 첫째 아들이 말했다. 언젠가 가 볼 수 있을까요? 도연은 미소를 지으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물론이지. 언젠가 우리 모두 함께 한국에 가볼 거야. 그는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 없었지만 자신의 두 세계가 언젠가 만나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 세월이 흘러 도연은 은카부 마을에서의 삶이 10년을 넘어섰다. 그의 머리카락에는 하얀 가닥이 늘어났고 얼굴에는 주름이 더해졌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평화로웠다. 그의 가족은 번창했다. 타라, 아샤, 마리, 조이와의 사이에서 총 10명의 자녀가 태어났고 그들은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고 있었다. 도연의 집은 항상 웃음소리와 이야기로 가득했다. 어느 맑은 아침, 도연은 자신의 농장을 둘러보고 있었다. 넓은 밭에는 다양한 작물이 자라고 있었고 그 옆으로는 과수원이 있었다. 이 모든 것은 그와 그의 가족이 함께 일구어낸 결실이었다. 아버지, 그의 둘째 딸이 달려와 불렀다. 마을에 손님이 왔어요. 한국에서요. 도연은 놀라움과 호기심으로 마을 중앙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한 한국인 남성이 서 있었다. 그는 현대적인 옷을 입고 있었고 카메라와 노트북을 들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김도연 씨를 찾고 있습니다. 그 남성이 영어로 말했다. 도연은 오랜만에 한국인을 보는 것이 신기했다. 제가 김도현입니다. 남자의 눈이 커졌다. 정말이세요? 드디어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온 이진우라고 합니다. 다큐멘터리 감독이죠. 진우는 도연의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되었고 그의 삶을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어 이곳까지 왔다고 설명했다. 도연의 이야기는 한국에서 작은 전설처럼 퍼져 있었다. 대기업 임원이 모든 것을 버리고 아프리카로 떠나 새로운 삶을 찾았다는 이야기. 도연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진우의 진심 어린 태도에 마음을 열었다. 그는 진우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고 그의 가족을 소개했다. 이게 다 당신의 가족인가요? 진우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물었다. 도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내내 아내들과 10명의 자녀들이에요.
진우는 이 특별한 가족 구성에 놀랐지만 곧 그들의 따뜻함과 유대감에 감동받았다. 그는 며칠 동안 도현의 가족과 함께 지내며 그들의 일상을 관찰하고 도현의 이야기를 들었다. 한국에서의 삶이 그리울 때는 없나요? 어느 날 진우가 물었다. 도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가끔은 그리워요. 편리한 생활, 맛있는 음식, 그리고 아름다운 서울의 밤 풍경. 하지만 그리움보다 더 큰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요? 여기서 찾은 진정한 행복이요, 도현이 말했다. 한국에서 나는 성공했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나는 물질적으로는 더 가난해졌지만 마음은 훨씬 풍요로워졌어요. 진우는 도현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그 역시 바쁜 서울 생활 속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나요?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다는 건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요. 도현은 미소를 지었다. 그건 한순간의 결정이 아니었어요. 오랜 시간 동안 내 안에 쌓인 갈증이었죠. 나는 이미 사회가 정해준 모든 성공의 단계를 밟았지만 정작 내 영혼은 목말라 있었어요. 결국 나는 진정한 나 자신을 찾기 위해 떠나야 했던 거죠. 진우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도현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삶도 돌아보게 되었다. 며칠 후 진우는 충분한 자료를 얻었다고 생각하고 떠날 준비를 했다. 떠나기 전 그는 도현에게 물었다.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은 없으신가요? 도현은 자신의 가족을 바라보았다. 타라, 아사, 마리, 조이와 그들의 자녀들. 그들은 모두 그의 삶의 일부였고 그는 그들 없이는 자신을 상상할 수 없었다. 이제 내 집은 여기예요. 그는 확신의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내가 진정으로 속한 곳, 내가 진정한 행복을 찾은 곳이니까요. 한국은 내 과거고 은카부는 내 현재와 미래예요. 진우는 도현의 눈에서 흔들림 없는 확신을 보았다. 그는 이 남자가 진정으로 자신의 길을 찾았다는 것을 이해했다. 당신의 이야기가 많은 한국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거라고 생각해요. 진우가 말했다. 도현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들이 모두 아프리카로 와서 4명의 아내와 결혼하라는 뜻은 아니겠죠? 두 사람은 함께 웃었다.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라 자신만의 길을 찾고 진정한 행복을 위해 용기를 내라는 메시지가 될 거예요.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된다면 좋겠네요. 모든 사람이 자신만의 행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우가 떠난 후 도현은 언덕 위에 서서 멀리 지평선을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왔는지 새삼 놀라웠다. 서울의 바쁜 회사원에서 아프리카 마을의 가장이자 농부로, 그리고 4명의 아내와 10명의 자녀를 둔 가장으로 타라가 그의 곁에 다가왔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도현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냥 인생이 얼마나 놀라운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내가 45살에 한국을 떠나지 않았다면 이 모든 것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타라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다. 당신이 우리에게 온 것은 운명이었어요, 김씨. 도현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타라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했다. 그것은 분명 운명이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그 운명의 부름에 응답했다는 사실이 기뻤다. 세월이 더 흘러 도현은 65세가 되었다. 그의 머리카락은 대부분 하얗게 변했고 얼굴에는 햇빛과 시간이 새긴 깊은 주름이 자리 잡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생기 넘쳤고 그의 마음은 평화로웠다. 그의 가족은 더욱 번창했다. 자녀들은 모두 성장하여 각자의 길을 걷고 있었다. 어떤 아이들은 마을에 남아 전통적인 삶을 이어갔고 또 어떤 아이들은 수도나 다른 나라로 나가 공부하고 일했다. 도현은 그들 모두를 자랑스러워했다. 특히 그의 첫째 아들 타리크는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며 두 문화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었다. 타리크는 아버지의 나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과 아프리카 사이의 교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아버지, 서울 생활이 너무 좋아요. 하지만 동시에 은카부가 그리워요. 타리크가 전화로 말했다.
도연은 아들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그건 내가 두 세계에 모두 속해 있기 때문이란다. 그것은 축복이자 때로는 도전이기도 하지. 또 다른 큰 변화는 마을 자체의 발전이었다. 도연과 그의 가족의 영향으로 은카부 마을은 점차 현대화되고 있었다. 마을에는 이제 태양광 발전소가 생겨 안정적인 전기가 공급되었고 작은 진료소와 학교도 건립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켰다. 도연은 이러한 발전을 지켜보며 깊은 보람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이 공동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졌다. 동시에 그는 마을의 전통과 문화가 보존되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했다. 변화는 필요하지만 우리의 뿌리를 잊어서는 안 돼요. 그는 마을 회의에서 자주 강조했다. 어느 맑은 오후, 도연은 자신이 처음 은카부에 도착했던 그 언덕에 앉아 있었다. 20년 전, 그는 이곳에 서서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보았다. 그때의 두려움과 기대를 생생히 기억했다. 아샤가 그의 곁에 앉았다. 세월이 흘러도 그녀의 강인함은 여전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도연은 미소를 지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던 그때. 아샤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지금은요? 지금은. 도연은 마을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집, 그의 농장, 그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공간이 한눈에 들어왔다. 지금은 이곳이 내 전부예요. 내가 진정으로 속한 곳이죠. 마리와 조이도 그들에게 합류했다. 네 사람은 함께 석양을 바라보았다. 붉은 태양이 아프리카의 지평선 너머로 천천히 사라지며 하늘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우리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나요. 조이가 말했다. 당신은 우리 음식이 너무 맵다며 눈물을 흘렸었죠.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그 기억은 이제 그들 모두에게 소중한 추억이 되었다. 그리고 지금은 내가 가장 매운 음식을 잘 먹죠. 도연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타라가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합류했다. 그녀의 머리카락에도 하얀 가닥이 보였지만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그녀는 도연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김씨, 당신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도연은 깊은 감동을 느꼈다. 아니요, 타라. 당신들이 내 인생의 축복이에요. 당신들이 나를 구했어요. 그들 다섯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그들의 만남은 운명이었고 그들이 함께 만들어온 삶은 그 어떤 상상보다도 더 풍요롭고 아름다웠다는 것을. 도연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첫 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놀라운 여정이었는지 새삼 깨달았다. 45살에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 그 결정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음을 확신했다. 내가 찾던 것은 결국 이것이었구나. 그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진정한 삶의 의미, 진정한 행복. 도연과 그의 네 아내는 손을 맞잡고 천천히 집으로 향했다. 그들의 집에서는 이미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자녀들과 손주들의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사랑과 웃음으로 가득 찬 소리였다. 가족, 도연은 말했다. 결국 모든 것은 가족이었어. 그리고 그는 자신이 완벽한 원을 그렸다고 느꼈다. 외로움에서 시작해 완전한 소속감으로 끝나는 원. 그 원 안에는 그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그의 고통과 기쁨, 그의 도전과 성취,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사랑. 김도연, 45세에 한국을 떠나 아프리카에서 새 삶을 시작한 남자의 이야기는 이렇게 완성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모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진정한 자아와 행복을 찾아가는 한 영혼의 여정이었다. 그리고 그 여정의 끝에서 그는 드디어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알게 되었다. 은카부 마을의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 도연의 집은 따뜻한 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 불빛은 마치 그의 마음처럼 평화롭고 충만했다. 그리고 그 불빛 속에서 새로운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었다. 서울의 아침은 언제나처럼 분주했다.
아파트 단지에서는 출근하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와 등교하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뒤섞여 있었다. 그러나 이 평화로운 아침은 곧 한 가정의 비명소리로 깨어졌다. 엄마, 아파요. 귀가 너무 아파요. 5살 박준호의 날카로운 비명이 아파트 전체에 울려 퍼지는 것 같았다. 아들의 비명에 잠에서 깬 김지연은 허둥지둥 아들의 방으로 달려갔다. 이전에도 준호가 악몽을 꾸고 깨는 경우가 있었기에 지연은 처음에는 그저 또 다른 악몽이라고 생각했다. 준호야,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악몽 꿨어. 지연은 침대에서 몸부림치는 아들을 품에 안았다. 하지만 준호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다. 아니에요. 엄마. 귀가 아파요. 귀 안에서 뭔가가 움직여요. 준호는 오른쪽 귀를 계속해서 잡아당기며 울부짖었다. 지연은 아들의 귀를 살펴보았지만 방의 어두운 조명 아래에서는 특별한 것이 보이지 않았다. 준호야, 잠깐만 기다려. 엄마가 손전등 가져올게. 지연은 서둘러 서랍에서 작은 손전등을 찾아 가져왔다. 아들의 귀를 조심스럽게 들여다보니 귀 안쪽이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다. 중이염이 아닐까 생각하던 그때 지연은 숨이 멈출 것 같은 광경을 목격했다. 준호의 귀 안쪽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비늘이 빛에 반사되어 번쩍였다. 하느님 맙서사.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지만 다시 보아도 분명했다. 준호의 귀 안에는 작은 뱀이 들어가 있었다. 여보, 빨리 와요. 지연은 남편 박민수를 향해 소리쳤다. 민수가 방으로 달려왔을 때 지연은 이미 준호를 안고 현관으로 향하고 있었다. 뭐가 어떻게 된 거야? 민수는 당황한 채 물었다. 준호 귀 안에 뱀이 있어요. 빨리 차 가져와요. 병원에 가야 해요. 민수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다. 그는 곧바로 차키를 집어들고 아내와 아들을 따라 현관으로 달려갔다. 서울의 아침 교통은 항상 복잡했지만 그날 민수의 운전은 그 어느 때보다 필사적이었다. 그들이 선택한 병원은 서울대학교 병원이었다. 그곳에는 뛰어난 이비인후과 전문의들이 있었고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준호는 의료진에게 인계되었다. 응급실 간호사는 준호의 상태를 신속하게 확인한 후 이비인후과 전문의 이수진 교수를 호출했다. 수진 교수는 병원에서 가장 경험이 풍부한 이비인후과 전문의였다. 그녀는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소아 환자들의 이물질 제거에 탁월한 실력을 보여왔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그녀조차도 처음이었다. 안녕하세요, 준호야. 나는 수진 선생님이야. 귀가 많이 아프니? 수진은 준호에게 부드럽게 말을 걸며 아이를 진정시키려 했다. 준호는 여전히 눈물을 흘리며 귀를 잡고 있었지만 의사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약간 진정되는 듯했다. 선생님, 귀 안에서 뭔가가 계속 움직여요. 준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수진은 준호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이며 말했다. 괜찮아, 준호야. 내가 도와줄게. 먼저 귀 안을 살펴볼 거야.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최대한 빨리 끝낼게. 수진은 이경을 들고 준호의 귀를 조심스럽게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곧 그녀의 얼굴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녀는 준호의 부모에게 고개를 돌려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네, 확실히 뱀으로 보입니다. 크기는 작지만 귀 안에서 움직이는 게 보여요. 빨리 조치해야 합니다. 지연과 민수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그들의 눈에는 공포와 걱정이 가득했다. 교수님, 우리 아들 괜찮을까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단 준호를 처치실로 옮기고 마취를 해서 뱀을 제거하는 시술을 할게요. 수진의 말에 준호의 부모는 동의했다. 준호는 곧 처치실로 이동되었고 경미한 마취가 시작되었다. 준호가 마취 상태에 들어가는 동안 수진은 필요한 기구들을 준비했다.
그녀는 먼저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뱀을 제거하려 계획했다. 먼저 흡입기로 시도해 보겠습니다. 뱀이 귀 안쪽으로 더 들어가지 않게 조심해야 해요. 수지는 정밀한 의료용 흡입기를 귀에 가까이 대고 부드럽게 작동시켰다. 그러나 뱀은 오히려 흡입력을 피해 더 안쪽으로 움직였다. 준호의 맥박이 빨라졌고 비록 마취 상태였지만 그의 몸이 반응을 보였다. 이런 흡입기로는 안 되겠네요. 핀셋을 사용해 볼게요. 수지는 매우 정교한 의료용 핀셋을 들고 뱀의 머리 쪽을 잡으려 했다. 그러나 뱀은 계속해서 움직이며 핀셋을 피했다. 더 심각한 것은 뱀이 귀 안쪽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었다. 안쪽으로 더 들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하면 고막을 손상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더 적극적인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수지는 동료 의사들과 상담한 후 더 심각한 결정을 내려야 했다. 그녀는 준호의 부모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비침습적인 방법으로는 뱀을 제거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뱀이 계속 안쪽으로 이동하고 있어서 미세 수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작은 절개를 통해 뱀에 접근하고 안전하게 제거하는 방법이에요. 지연과 민수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지만 아들을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해야 했다. 교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수술을 진행해 주세요. 우리 아들을 살려주세요. 지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의 결심은 확고했다. 수지는 수술팀을 소집했다. 이제 준호는 더 깊은 마취 상태로 들어갔고 수술실의 모니터에는 그의 생체 신호가 표시되었다. 수지는 이비인후과 수술에 전문화된 미세 현미경을 통해 준호의 귀를 면밀히 관찰했다. 그리고 그때 그녀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이것 봐요. 뱀이 무언가를 감싸고 있어요. 수술실 내의 다른 의사들도 현미경을 통해 상황을 확인했다. 뱀은 작고 날카로운 금속 물체를 감싸고 있었다. 그것은 장난감의 일부분처럼 보였다. 아이가 장난감 조각을 귀에 넣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뱀이 그것을 먹이로 착각하고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이제 그들은 뱀뿐만 아니라 날카로운 금속 조각도 제거해야 했다. 금속 조각이 잘못 움직이면 고막을 찢거나 뇌를 손상시킬 수 있었다.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먼저 뱀을 진정시키고 그 다음에 뱀과 금속 조각을 함께 제거해야 해요. 수지는 특수약품이 묻은 면봉을 사용하여 뱀에게 접근했다. 면봉에 묻은 약물은 뱀을 일시적으로 마비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몇 분 후 뱀의 움직임이 둔해지기 시작했다. 좋아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수지는 정밀한 집게를 사용하여 뱀의 몸체를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녀는 천천히 매우 조심스럽게 뱀을 당기기 시작했다. 뱀은 금속 조각을 감싸고 있었기 때문에 함께 이동하고 있었다. 수술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모두의 시선이 수진의 손과 현미경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땀이 수진의 이마에서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집중력을 잃지 않았다. 마침내 뱀과 금속 조각이 함께 준호의 귀에서 빠져나왔다. 수술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성공했습니다. 뱀과 금속 조각을 모두 제거했어요. 고막은 약간의 자극이 있지만 심각한 손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수지는 준호의 귀를 다시 한번 세심하게 검사했다. 출혈은 미미했고 내부 손상도 크지 않았다. 고막이 약간 자극받은 상태였지만 시간이 지나면 회복될 것으로 보였다. 후속 처치로 항생제를 투여하고 귀 안을 깨끗이 소독하겠습니다. 감염 예방이 중요해요.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제거된 뱀은 작은 흰색 뱀으로 독이 없는 종으로 확인되었다. 금속 조각은 준호가 좋아하던 장난감 로봇의 일부였다. 부모는 준호가 몇 달 전에 장난감을 잃어버렸다고 말했지만 아이가 그 조각을 귀에 넣었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다고 했다. 수술 후 준호는 회복실로 이동되었다. 마취에서 깨어나자
그는 여전히 혼란스러워 보였지만 귀의 통증은 크게 줄어든 상태였다. 엄마, 아빠. 준호가 약하게 불렀다. 지연과 민수는 곧바로 아들의 침대 옆으로 달려갔다. 준호야, 괜찮아. 엄마 아빠가 여기 있어. 이제 다 괜찮아졌어. 지연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수진이 회복실로 들어와 준호의 상태를 확인했다. 준호 상태는 양호합니다. 귀의 통증은 며칠 동안 계속되겠지만 약을 복용하면 견딜 만할 거예요. 고막에 약간의 자극이 있었지만 영구적인 손상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민수의 말에 수지는 미소를 지었다. 아이가 건강히 회복하는 것이 가장 큰 감사입니다. 그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수지는 조금 더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아이들은 호기심이 많아서 종종 귀나 코에 작은 물건들을 넣곤 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즉시 병원을 찾아주세요. 집에서 직접 제거하려고 하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어요. 지연과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이번 일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 앞으로는 더 주의하겠습니다. 준호가 작은 물건을 가지고 놀 때도 더 신경 쓰겠습니다. 준호는 이틀 동안 병원에 입원한 후 퇴원했다. 그의 귀는 빠르게 회복되고 있었고 청력에도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준호와 그의 가족에게 잊을 수 없는 경험으로 남았다. 귀에서 발견된 뱀은 연구를 위해 서울대학교 생물학과로 보내졌다. 그것은 흰백 꼬리뱀으로 확인되었고 독성이 없는 무해한 종이었다. 연구진은 이 뱀이 어떻게 준호의 귀에 들어갔는지에 대해 추측했다. 아마도 아이가 잠든 사이에 뱀이 귀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종류의 뱀은 작고 따뜻한 공간을 좋아하기 때문에 귀 안에 금속 물체를 감지하고 먹이로 착각했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병원 내에서도 화제가 되었다. 수지는 의학학술지에 이 사례를 보고하기로 결정했다. 비슷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다른 의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준호가 퇴원한 후 지연과 민수는 아들의 방을 철저히 점검했다. 그들은 벽에 작은 틈새나 구멍을 모두 막았고 창문에 촘촘한 방충망을 설치했다. 또한 준호의 장난감도 꼼꼼히 확인하여 작은 부품들이 분리되지 않도록 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준호에게 귀나 코에 물건을 넣지 말라고 가르친 것이었다. 준호는 이제 그 위험성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부모의 가르침을 잘 따랐다. 준호야, 귀나 코에 아무것도 넣으면 안 돼. 아프고 위험할 수 있어. 네, 엄마.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준호는 진지하게 약속했다. 그의 눈에는 이제 이해의 빛이 있었다. 몇 주 후, 준호는 완전히 회복되어 평소와 같이 활기차게 놀기 시작했다. 그러나 가끔 밤에는 악몽을 꾸기도 했다. 그 악몽에서 그는 항상 귀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느낌을 받았다. 지연은 아들이 악몽에서 깨어날 때마다 그를 안아주며 위로했다. 괜찮아, 준호야. 그건 그냥 꿈이야. 이제 내 귀는 완전히 괜찮아졌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준호의 악몽도 점차 줄어들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새로운 호기심과 배움의 욕구가 자리 잡았다. 놀랍게도 준호는 이 경험을 통해 인생에서 가장 큰 두 가지 교훈을 얻었다. 첫째, 호기심은 좋지만 그것이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둘째, 어려운 상황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는 것의 중요성이었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 준호는 학교 과학 시간에 자신의 이야기를 용기 내어 발표했다. 처음에는 친구들이 웃음을 터뜨렸지만 담임 선생님은 이것이 중요한 안전교육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준호가 나눠준 이야기는 단순한 무서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몸의 소중함과 안전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소중한 경험이에요. 선생님의 말씀 후 친구들은 준호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특히 한 명의 여학생 민지는 준호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준호야, 너 정말 용감했구나. 나였으면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 민지의 말에 준호는 부끄럽게 웃었다. 그는 민지에게 당시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다. 사실 정말 무서웠어. 하지만 수진 선생님이 괜찮을 거야라고 말해줘서 조금 용기가 났어. 준호와 민지는 그날 이후 가까운 친구가 되었다. 두 사람은 함께 의학책을 읽고 장래의 의사가 되기 위한 꿈을 키워나갔다. 준호의 부모인 지연과 민수는 아들의 성장을 지켜보며 감사함을 느꼈다. 한때는 끔찍한 악몽 같았던 사건이 이제는 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여보, 준호가 정말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그 일이 있고 나서 훨씬 더 책임감 있고 사려 깊어졌어요. 민수는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어쩌면 그 힘든 경험이 준호에게 필요한 것이었는지도 몰라요. 물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지만요. 지연은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들은 이제 과거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아들의 밝은 미래를 응원하고 있었다. 수진 교수는 준호의 사례를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어린이 이비인후과 응급처치 매뉴얼을 개발했다. 이 매뉴얼은 전국의 병원에서 사용되기 시작했고, 많은 아이들이 비슷한 상황에서 더 빠르고 효과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저는 준호라는 한 어린 환자를 통해 의사로서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때로는 의학적 지식보다 환자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수진 교수는 의대생들에게 강의할 때마다 이 말을 강조했다. 그녀에게 준호의 사례는 단순한 의학적 성공 사례가 아니라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와 소통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예시였다. 준호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그는 학교 과학 경진대회에 참가하기로 결심했다. 그의 주제는 신체의 경이로움과 귀의 구조였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귀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심도 있게 연구했다. 귀는 단순히 소리를 듣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균형을 유지하고 공간 지각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듯이 귀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심각한 통증과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준호의 발표는 학교 전체에서 큰 주목을 받았고 그는 대회에서 1등을 차지했다. 이 성공은 그에게 더 큰 자신감을 주었고 의학에 대한 꿈을 더욱 확고히 했다. 준호의 초등학교 시절 친구였던 민지도 같은 중학교에 진학했다. 그녀는 여전히 준호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고 두 사람은 함께 공부하며 서로를 응원했다. 준호야, 너 정말 대단해. 그 무서운 경험을 이렇게 긍정적인 것으로 바꿨잖아. 민지의 말에 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사실 내가 있어서 가능했던 것 같아. 내가 내 이야기를 믿어주고 응원해줘서 용기를 낼 수 있었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들의 우정은 준호의 힘든 경험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그보다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로 발전해 있었다. 준호의 가족은 이제 매년 그 사건이 있었던 날을 특별한 날로 기념했다. 그들은 그날을 두 번째 생일이라고 부르며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고 삶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날로 정했다. 준호야, 오늘은 내가 새 생명을 얻은 날이야. 우리 가족에게 정말 중요한 날이지. 지연은 매년 이날 특별한 케이크를 준비했고 가족은 함께 식사를 하며 과거의 어려움과 현재의 행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엄마, 아빠, 그때 저를 빨리 병원에 데려가 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수진 선생님께도 항상 감사해요. 준호의 말에 부모는 눈시울을 붉혔다. 그들은 아들이 어려운 경험을 통해 얼마나 성숙해졌는지 새삼 느꼈다. 중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준호는 큰 결심을 했다. 그는 장래 진로를 이비인후과 의사로 확실히 정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더욱 열심히 공부했다. 저는 수진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어려움에 처한 아이들을 돕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준호의 담임 선생님은 그의 진로 계획을 듣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 준호의 경험과 그로 인한 성장은 많은 어른들에게도 감동을 주었다. 준호야, 내 꿈을 응원한다.
너의 경험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야. 준호는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 보람을 느꼈다. 그는 종종 학교나 지역 커뮤니티에서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안전의 중요성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용기에 대해 이야기했다. 저는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하지만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의사 선생님과 부모님을 믿고 따랐어요. 그 경험을 통해 저는 더 강해졌고 더 분명한 꿈을 갖게 되었어요. 준호의 이야기는 많은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그의 진솔한 경험담은 단순한 경고를 넘어 희망과 용기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시간이 흘러 준호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그는 수진 교수를 다시 만나기 위해 서울대학교 병원을 찾았다. 그는 고등학교 진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수진 교수를 인터뷰하고 싶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 박준호 기억하세요? 10년 전 귀에 뱀이 들어갔던 환자입니다. 수진 교수는 준호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다. 물론 기억하지. 어떻게 잊을 수 있겠니? 너 정말 많이 컸구나. 벌써 고등학생이 되었네. 준호는 수진 교수에게 자신의 꿈과 계획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 꿈의 시작점이 된 그날의 경험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현했다. 교수님, 저는 그날 이후로 계속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특히 교수님처럼 이비인후과 의사가 되어 아픈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수진 교수는 준호의 진심 어린 말에 감동했다. 그녀는 오랜 의사 생활 동안 많은 환자들을 만났지만 준호처럼 어려운 경험을 긍정적인 원동력으로 삼은 경우는 드물었다. 준호야, 너의 결심과 열정이 정말 대단하구나. 의사가 되는 길이 쉽지는 않지만 내가 그 꿈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수진 교수는 준호에게 의대 생활과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되기 위한 과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또한 그녀는 준호에게 병원 견학의 기회도 제공했다. 다음 주에 시간이 되면 병원에 와서 하루 동안 의사의 일상을 경험해 볼래? 물론 너의 부모님 허락이 필요하겠지만. 준호는 이 제안에 기뻐했다. 그는 바로 부모님께 연락해 허락을 받았고 다음 주에 병원 견학을 하기로 했다. 견학날, 준호는 의사 가운을 입고 수진 교수의 일과를 따라다녔다. 그는 환자 진료, 수술 참관, 의료진 회의 등 의사의 다양한 일상을 경험했다. 그 경험은 준호에게 의사가 되고자 하는 꿈을 더욱 확고히 했다.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는 제 인생에서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것 같아요. 준호의 말에 수진 교수는 미소를 지었다. 준호야, 내가 의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자랑스럽구나. 언젠가 동료 의사로 만날 날을 기대하고 있을게. 그날 이후 준호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다. 그의 목표는 이제 더욱 분명했고 그 꿈을 향한 열정은 더욱 강해졌다.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준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에세이를 대학 입시 원서에 첨부했다. 그 에세이는 단순한 사건 묘사가 아니라 그 경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과 성장, 그리고 의사가 되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를 담고 있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오히려 나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었다. 그것은 바로 명확한 삶의 방향과 목표였다. 나는 그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의사라는 직업이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명임을 깨달았다. 준호의 진솔한 에세이는 입시위원회의 주목을 받았고 그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합격했다. 그의 꿈은 이제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 입학 후 첫날, 준호는 의대 오리엔테이션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나누게 되었다. 그의 독특한 경험과 그로 인해 의사가 되기로 결심한 이야기는 동기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다. 아, 정말 대단한 경험이네. 그런 일을 겪고도 오히려 의사가 되겠다고 결심했다니 정말 멋있다. 동기들의 반응에 준호는 부끄러워하면서도 자신의 경험이 의미 있게 받아들여지는 것에 기쁨을 느꼈다. 대학 생활 동안 준호는 학업에 열중하면서도 종종 어린이 병원을 방문해 환자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그의 경험담은 어려운 치료를 받고 있는 아이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나도 너희처럼 정말 아팠어. 하지만 의사 선생님들을 믿고 용기를 내니까 이겨낼 수 있었어. 너희도 할 수 있어. 준호의 따뜻한 격려는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그는 점차 이야기 의사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다. 의대 3학년 때 준호는 이비인후과 실습을 하게 되었다. 그는 처음으로 실제 환자를 진료하면서 자신이 오래전 경험했던 공포와 불안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 경험이 지금 자신이 환자들을 대하는 방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깨달았다. 환자의 입장에서 느끼는 두려움과 불안을 직접 경험해봤기 때문에 저는 항상 환자의 감정을 먼저 생각하려고 노력합니다. 의학적 지식도 중요하지만 환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진정한 치료의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준호의 이러한 태도는 교수들과 선배 의사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들은 준호가 가진 특별한 경험과 그로 인한 공감 능력이 그를 뛰어난 의사로 만들어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의대를 졸업한 후 준호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시작했다. 그리고 자신이 늘 꿈꿔왔던 대로 이비인후과를 전공으로 선택했다. 레지던트 시절 준호는 귀에 이물질이 들어간 어린 환자들을 많이 치료했다. 그의 부드러운 말투와 공감 능력은 아이들을 안심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선생님, 저도 어렸을 때 귀에 뱀이 들어간 적이 있어요. 정말 아프고 무서웠어요. 하지만 이제 괜찮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곧 괜찮아질 거예요. 준호의 진솔한 이야기는 아이들에게 용기를 주었고 부모들에게는 안도감을 주었다. 레지던트 과정을 마친 후 준호는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되었다. 그리고 그는 큰 결정을 내렸다. 바로 수진 교수가 일하는 서울대학교 병원 이비인후과에 지원한 것이다. 교수님, 제가 드디어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교수님 곁에서 일하며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수진 교수는 준호의 지원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준호의 성장을 지켜봐왔고 그가 가진 특별한 재능과 열정을 높이 평가했다. 준호 선생, 우리 함께 일하게 되어 정말 기쁘네요. 당신의 특별한 경험과 공감 능력이 우리 병원의 큰 자산이 될 거예요. 그렇게 준호는 자신이 환자로서 처음 방문했던 병원에서 이제는 의사로서 일하게 되었다. 그에게는 꿈만 같은 순간이었다. 병원에서 일하면서 준호는 특히 어린 환자들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들이 의료 환경과 치료 과정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자료와 놀이 치료 방법을 고안했다. 아이들은 종종 병원과 의사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적절한 설명과 공감, 그리고 놀이를 통해 그 두려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의 경험을 통해 그것을 깨달았고, 이제 그 경험을 다른 아이들을 위해 활용하고 싶습니다. 준호의 프로그램은 병원 내에서 큰 호응을 얻었고, 점차 다른 병원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의 접근 방식은 아이들의 치료 성공률을 높이고 아이들과 부모들의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효과적이었다. 그리고 어느 날 준호에게 특별한 환자가 찾아왔다. 8살 소녀 지민이었는데 그녀는 귀에 작은 장난감 조각이 들어가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다. 지민의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준호를 바라보았다. 선생님, 지민이가 너무 아파하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준호는 지민에게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다. 안녕, 지민아. 나는 준호 선생님이야. 귀가 많이 아프니?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통증이 가득했다. 나도 어렸을 때 내처럼 귀가 많이 아팠어. 심지어 내 귀에는 작은 뱀이 들어갔었지. 지금은 그냥 장난감 조각이니까 금방 나을 거야. 내가 도와줄게. 준호의 이야기에 지민은 눈을 크게 떴다. 그녀의 표정이 약간 밝아졌다. 정말요? 선생님 귀에 뱀이 들어갔었어요. 그래, 정말이야. 그때는 정말 무서웠지만 용감하게 치료를 받았더니 지금은 이렇게 의사가 되었지. 지민은 이제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준호를 신뢰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지민의 귀를 검사하고 특수도구를 사용해 장난감 조각을 안전하게 제거했다. 전체 과정 동안 그는 지민에게 계속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녀가 편안함을 느끼도록 도왔다. 자, 이제 다 끝났어. 아주 용감했어, 지민아. 지민은 기쁜 얼굴로 준호를 바라보았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도 커서 선생님처럼 의사가 될래요. 지민의 말에 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이 또 다른 어린이에게 영감을 주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다. 이렇게 준호의 삶은 한때의 고통스러운 경험에서 시작되어 이제는 다른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이야기로 변화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의학적 사례를 넘어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것을 새로운 시작점으로 삼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다. 준호는 이제 자신의 경험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의 일부로 여기게 되었다. 그에게 있어 귀 속의 뱀 이야기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과 다른 이들을 성장시키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다. 그리고 서울의 한 병원에서 준호는 계속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며 아픈 아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고 있었다. 그의 삶은 하나의 완전한 원을 그리며 과거의 고통에서 현재의 치유자로 그리고 미래의 희망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이후 동물과 의학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엄마, 나 커서 동물 선생님이 될래요. 아니면 수진 선생님처럼 의사 선생님이 될래요. 지연은 아들의 말에 미소를 지었다. 아무리 힘든 경험이라도 그것을 통해 배움과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준호의 이야기는 서울의 많은 부모들 사이에서 중요한 교훈으로 공유되었다. 아이들이 귀나 코에 물건을 넣는 행동의 위험성과 이상한 증상이 있을 때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례가 된 것이다. 수진 교수의 의학학술지 보고서는 국내의 많은 의사들의 관심을 받았다. 그녀는 이 사례를 통해 어린이 이비인후과 응급처치에 대한 새로운 프로토콜을 제안했고 이는 많은 병원에서 채택되었다. 아이들의 귀나 코에서 이물질을 발견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부적절한 조치는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항상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 사건으로부터 1년 후 준호의 가족은 수진 교수를 다시 만났다. 그들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병원을 찾았다.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교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 준호가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지연은 진심을 담아 말했다. 아닙니다. 저는 그저 제 일을 한 것뿐이에요. 준호가 건강하게 잘 지내는 모습을 보니 저도 기쁩니다. 수진은 준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준호는 이제 6살이 되었고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이었다. 준호야, 귀는 어때? 아직도 아프니? 아니요, 선생님. 이제 하나도 안 아파요. 그리고 저 커서 선생님처럼 의사 될 거예요. 준호의 순수한 말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이 사건은 준호의 삶에 큰 전환점이 되었다. 그는 이제 더 조심스럽게 행동했고 자신의 신체를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의학과 치료의 중요성을 어린 나이에 깨닫게 되었다. 지연과 민수도 이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 그들은 아이의 말에 더 귀 기울이게 되었고 작은 변화나 이상 징후도 놓치지 않으려 노력했다. 또한 그들은 다른 부모들에게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하며 비슷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왔다. 수진 교수는 준호의 사례를 통해 얻은 교훈을 후배 의사들에게 전달했다. 그녀는 의과대학에서 강의할 때마다 이 사례를 언급하며 환자의 증상을 세심하게 살피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서울의 한 조용한 동네에서 준호는 자신의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다. 그는 동물과 의학 관련 책을 열심히 읽었고 과학 실험에도 큰 관심을 보였다. 때로는 친구들에게 자신의 귀 속뱀 이야기를 들려주며 모험담처럼 이야기하기도 했다. 정말이야. 내 귀 안에 진짜 뱀이 있었다고.
수진 선생님이 수술해서 뺐어. 친구들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준호의 진지한 표정에 점차 믿음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도 준호처럼 귀나 코에 물건을 넣지 않기로 약속했다. 준호의 이야기는 학교에서도 알려져 선생님들이 안전교육 시간의 사례로 언급하기도 했다. 아이들에게 신체의 소중함과 안전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좋은 예시가 된 것이다. 여러분, 귀나 코, 입에 작은 물건을 넣으면 안 됩니다. 준호처럼 큰 일이 날 수 있어요. 아이들은 진지하게 선생님의 말을 들었고 준호를 약간은 존경하는 눈으로 바라보았다. 준호는 자신의 경험이 다른 친구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다. 그렇게 준호의 귀 속뱀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는 사례가 되었다. 때로는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이 가장 값진 배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였다. 그리고 서울의 밤하늘 아래 준호는 이제 악몽 없이 평화롭게 잠을 잘 수 있게 되었다. 그의 귀에는 더 이상 뱀이 없었고 그 자리에는 미래의 꿈과 희망이 가득 차 있었다. 준호가 성장하면서 그의 귀 속뱀 이야기는 점점 더 많은 의미를 갖게 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의학적 사례를 넘어 인생의 교훈을 담은 이야기로 변해갔다. 준호는 이경